개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짜 상식 개념산 if 오늘도 임영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투전사에서 아마 한참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나폴레옹에 대해서 if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럴 수가 있다고?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손자병법을 많이 읽어서라는 황당한 인터넷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한번 if를 선정을 해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나폴레옹 if 보시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딱 개념 정리만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코르시카 섬 아작시오에서 출생을 했다. 1793년 가을 툴롱 항구 왕당파 반란을 토벌하는 여단 부관으로 복귀하여 최초의 무운을 세웠다. 1795년 10월 5일 파리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민 공회가 위기에 직면하자 바라스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고 포격으로 반란을 제압했다. 1796년 3월 한참 어린 약혼자 데지레를 뻥쳐버리고 바라스의 정부이자 상계에 꽂히던 조제핀과 결혼한다. 총재 정부로부터 이탈리아 원정 군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여 5월에 밀라노에 입성. 1797년 2월에는 만토바를 점령하는 전과를 올렸다. 10월 오스트리아와 campo formio 조약을 체결하여 이탈리아 각지에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도입한 인민공화국을 건설하였다. 1798년 5월 5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이집트를 원정하여 결국 카이로에 입성하였다. 7월 해군이 아부키르만에서 영국 함대에 패하여 본국과 연락이 끊기자 혼자서 이집트를 탈출, 10월에 프랑스에 복귀하였다. 1799년 11월 9일 군을 동원해 500일을 해산시켜 원로원으로부터 제1통령으로 임명되고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됐다. 1805년 가을 프랑스 함대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영국 해군에 격파되지만 같은 해 12월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군을 꺾은 이래 프랑스 육군은 전 유럽을 제압하여 위광을 전 세계에 펼쳤다. 그리고 1812년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고 1814년 3월 영국, 러시아,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의해 파리가 점령당하며 엘바섬으로 유배. 1815년 3월 다시 파리로 돌아가 황제로 즉위하였으나 6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며 영국의 항복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821년 5월 5일에 죽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 도큐멘터리 전쟁사 나폴레옹 편 1편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저런 호풍을. 그러니까 남들 한 300년 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정말 1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우리 별에서 온 그대나 옛날에 뱀파이어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백 년을 산 사람이 왜 되게 덧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70년 동안 있었던 일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정말 1년 1년을 남들 50년 60년을 사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100년 살아도 대통령 못 된 사람이 한둘이냐고. 근데 대위에서 대통령 되는데 며칠 걸렸냐고요? 3년? 유럽 전역을 다 지금 통일을 이제 육지내에서는 다 통일했다 이렇게 뭐 봐야 되는데 손자병법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인터넷에 돌지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아, 그게 원래 돌던 얘기예요. 오랫동안 돌던 얘기인데 손자병법을 유럽에 알린 사람이 프랑스 신부입니다. 이름이 아미앙인가 그런데 그게 딱 18세기에 북경 선교사로 있던 양반이 그 손자병법을 얻어갖고 네. 프랑스에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요. 네. 요게 나폴레옹 시대랑 이제 겹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손자병법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봤대더라, 탐독했대더라, 전쟁터에서 늘 들고 다녔대더라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제일 정확한 설은 그 결론은 뭐냐면 읽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매일 들고 다니며 탐독했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 나폴레옹이 실제 손자를 인용한 적은 없어요. 뭐 내가 이거 봤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 회고록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성격에 봤어도 또 그 인간이 그런 말 할 사람이야. 어디 가서 내가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얻었어 이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에요. 봤을 수도 있고 네.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다만 이렇게 티낸 적도 없고 티나게 가지고 다닌 적도 없다. 근데 사실 그렇게 대놓고 티는 안 내지만 비슷한 거를 조금 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시저라든가 뭐 이제 알렉산더라든가 그들이 했던 행동이나 그들이 했던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짝 비슷하게 뭔가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처럼 보이게 약간 이런 행동들은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 써놓고 지금 사정상 출판이 안 되고 있는데 손자병법을 하나 주석을 썼거든요. 썼는데 거기서 쓰다 보니까 사례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들기가 참 좋더라고요. 네. 나도 궁금했어요. 이게 왜 연결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 나폴레옹이 손자병법을 탐독했다고 말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요? 네. 제가 손자병법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손자병법은 굉장히 원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쟁을 갖다 껴도 다 낄 수가 있어요. 좀 크게 썼잖아요. 사실 그래요. 특히 동양에서 나오는 전쟁사 주석은 맨날 손자병법이에요. 네. 그 롬멜의 보병 전술도 밑에 주다신 그 훌륭하신 분이지만 꼭 손자병법이 어쩌고 한국 사람이 쓴 전쟁사 책이나 특히 장군님이 쓰신 네. 책 중에는 손자병법으로 비교 안 하는 게 없어. 근데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지. 네. 손자병법이 있는 얘기니까 틀린 건 아닌데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어디다 걸어도 걸린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왜 굳이 나폴레옹이냐?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묘미가 있는데 네네. 어디다 걸리든 안 걸리든 사례를 들려면 좀 구체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전이라는 거는 기록이 자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게 비행기 날르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허시를 파악해라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현대전에서 하면 이런 교훈이 좀 죽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진주만 네. 와 미군의 허점을 찔렀다. 좀 허망하잖아. 왜냐하면 여기 지금 항공모함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죠. 무전 나오고 막 이런 게 복잡한 얘기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손자가 말하기를 허실이네. 이렇게 하면은 뭐 출기불이네. 네. 야 이거 안 먹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삼국지 갖다 껴. 네. 딱 맞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또 스토리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 지난번 편에 했지만 이거 뭐 촉산을 넘어서 그렇죠. 출기불이 적이 예측하지 못한 대로 나와서 장안을 쳐야 된다. 왠지 이게 전부 같으니까 설명이 빈약해서 손자병법 끌어들이는 것 같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면 허하잖아. 네. 좀 내용이 있고 네. 좀 출기불이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봤지. 손자가 말한 출기불이가 이런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 날고 너무 현대적이지 않아야 돼. 정보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요, 전쟁이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야 돼. 손자 시대랑 너무 기록이 간략해도 안 돼. 기록도 간략하고 뭔가 규모도 큰데 아직 현대전은 아닌 거. 네. 나폴레옹만 한 게 어디 있어? 카이사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이사르도 사실 카이사르도 기록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카이사르도 갈리아로 끝나잖아요. 네. 손자 병법 보세요. 중국 대륙아니야. 그렇죠. 그만큼 하려면 나폴레옹밖에 더 있어. 알렉산더는 나폴레옹인데 알렉산더도 너무 옛날이고 그렇죠. 나폴레옹 좀 갖다 껴야 조금 이게- 전쟁도 이게 구체화시킬 수 있고. 딱 좋잖아요. 근데 나도 쓰다 보니까 자꾸 나폴레옹을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출기불이에서 카이사르하고 나폴레옹을 비교해 보세요. 네. 아우스터리트 전투를 위해서 군대를 이태리에서 불러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출기불이야. 이거 하고 카이사르가 느닷없이 그냥 어디 느닷없이 넘어가서 뭐 갔다. 책이 2장이면 끝나. 그렇다고 진주만을 하겠어? 그렇죠. 설명하다 복잡해요. 그리고 진주만을 짧게 써서 출기불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이 자식은 뭐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변수가 문득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다. 스케일 그리고 다양한 국가 그리고 적당히 걸어다니면서 자세한 전쟁. 근데 그렇다면 나폴레옹의 전투 중에 이거는 진짜 의심스러운데 이건 진짜 손자병법을 읽었나? 뭐 정말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의심이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나폴레옹의 전술이나 전투를 이렇게 하면은 네. 손자병법의 어떤 나온 이야기를 구체화시켜서 네. 근데 삼국지 갖다 넣으면요 적이 예측하지 못한 대로 튀어나왔다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폴레옹 전투를 가지면 적이 예측하지 못한 대로 튀어나오기 위해서 다리를 어떻게 건너고 그때 군대를 어떻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이 비교적 크게 그려지거든. 네. 그러니까 참 좋아해 설명하기가. 내가 봐도 나폴레옹이 최고야. 음. 제가 그래서 정말 그 생각까지 했어요. 다른 전투 다 빼버리고 그냥 손자 나폴레옹으로 써버릴까. 그러면 더 히트 칠 것 같고 사람들 마음에 더 와요. 와 나폴레옹이 손자를 봤단 말이지 이런 뿌듯함까지 있어서 할까 하다가 또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한 데로 가. 이걸 동양뽕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 유럽 통일을 한 거 그거 동양의 군사학이야. 뭐 이런. 예,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손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다양한 강대국이 존재한다는 땅이거든요. 네. 근데 갈리아를 보세요. 그 강력한 로마군이
비문명화된 그렇죠. 갈리아를 야만족을 펴는 뭐 얘기잖아요. 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병법의 구도에 맞는 전쟁은 그러네. 나폴레옹밖에 없어. 아, 그렇게 되면 이거는 손자가 쓴 그 시대의 그 느낌의 크기와 구조와 내용이 나폴레옹이 유럽 통일을 하던 시대의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도 여기에 잘 세우고. 전략이나 여기에 내용이 여기에 잘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말하다 보니까 후회되는데 네. 원고 다시 쓴다고 그러고 아, 바꿀까? 그리고 사실 결정적인 게 손자병법에 구체가 없잖아요. 네. 근데 중국 전쟁사를 다 털어도 동양의 기록의 최대 단점이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는 손자 팔아서 써요. 출기부리에서 이겼다. 네. 이래 놓으니까 손자를 설명하는데 동양 전쟁사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 없는 거죠. 네. 우리 지난번에 할 때도 왜 청나라 전쟁 이렇게 그거 자세하게 해봤자 말만 길어. 어디 가서 어디 가고 뭐 장고전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니 짧게 하나 길게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네. 나폴레옹이 나올 때까지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자꾸 말하면 할수록 후회가 되는데 사실은 손자병법을 나폴레옹이 많이 읽어서 이게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게 책에는 참 큰 도움이 되실 것 큰 도움이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맞아 떨어진 거야 그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오늘이라도 전화해버려 그냥. 아니 근데 나폴레옹이 알고 봤더니 진짜 손자병법 이 시대의 이 이야기와 지금의 우리 이야기가 너무 잘 맞네. 그렇다면 이걸 여기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손자병법이 훌륭한 거는 정말 그러니까 큰 원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해인데요. 손자가 너무 큰 원론만 낸 건 아니에요. 디테일도 어느 정도. 디테일인데 디테일을 설명을 안 해 이 양반은. 네. 실전에서는 했는데 기록에서는 빠질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할 때 거기서 어떤 엑기스적인 원리적인 표현을 하지 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사례를 들었어도 그게 네. 기록에는 빠졌다는 거죠. 네. 당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원론적인 게 큰 원론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뼈만 있는 거야, 뼈만. 네네. 등뼈도 있고 손가락 네. 뼈도 있고 발가락 뼈도 있는데 다 살이 없어. 음. 그러니까 이 살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나폴레옹의 손자를 읽었던 안 읽었던 어떤 천재적인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자랑 뼈가 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읽었던 안 읽었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뼈와 살을 비교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읽었더라 면으로 가시죠. 뭐 어쨌든 무덤에서 뭐 해지고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나 본 적 없어 그러고. 그거 안 읽었으면 통일 못했어. 아 근데 안 읽었어도 그 정도 하긴 했을 거야. 근데 그 손자병법의 장점은 지금도 미국 육사나 이런 사람들도 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게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하루에도 수백 가지 돌발상이 팍 벌어지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거를 현장 논리만 갖고 판단하다 보면 현장에 넘어가요. 미치게 돼. 그런 거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뼈가 필요한데 그 뼈의 역할은 정말 손자병법이 잘해주거든요. 네. 대신 그거를 살 없이 뼈만 이해하면 본인도 몰라. 네. 아무 데나 갖다 끼는 거야. 그렇죠. 끼는 게 아니라 풍부하게 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골격을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읽었던 안 읽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손자와 나폴레옹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뼈대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나폴레옹이 봤냐 안 봤냐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나폴레옹과 손자를 같이 봐야 된다. 그 뭐 예를 들면 뭐 우회 기동, 뭐 적을 기방하는 뭐 어떤 기동을 한다, 뭐 쳤을 때 보면 그 기동을 해야 된다라고는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마다의 어떤 뭐 디테일이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폴레옹은 알고 있었고 손자는 알고 있었고 우리도 그것을 배우려면은 결국은 이 뼈대를 이해하고 이 뼈대 안에서 살을 붙여 나가야 된다. 그렇죠. 나폴레옹이 읽었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읽었냐를 고민하자고요. 아이 빵 맞았습니다 지금. 아이 요약본이라도 누가 좀 너무 길어. 손자병법 너무 길어. 아 손자병법 안 길어요. 근데 그냥 읽어갖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네네네. 해설이 길어서 그렇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왜 소설판으로 손자병법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비슷한 일화라든가 뭐 이렇게 살을 붙인 내용들이 있는 그런 소설들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재밌긴 하던데. 뭐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지.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네요. 사실 그냥 그 소설들도 손자병법을 읽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나폴레옹이 만약에 손자병법을 읽었더라면 상관없습니다. 읽던 안 읽던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에 대해서 배우고 손자병법에 대해서 배우면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을 붙일 수 있는 굳건한 뼈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책 읽읍시다. 박사님도 손자병법과 나폴레옹의 유사점 요거 책 나오시면 우리 꼭 한번 읽읍시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